새벽의 고요함 속에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공장은 여전히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웨이퍼가 궤도 위를 흐르고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칩을 생산해내는 이 광경은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가장 강력한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심장 박동 위로 불안한 경고음이 겹쳐 들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수출 실적과 기술 초격차라는 신화 뒤에 가려져 있던 위기의 실체가 서서히 그리고 아주 거대하게 우리 앞마당에 당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동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 네 나라를 하나로 묶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단순한 외교적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경제가 암묵적으로 유지해온 생존 공식, 즉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냉혹한 통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사이 경제 지표들은 이미 비명에 가까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자릿수 이상 급감하고 무역 수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보지 못했던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단일 품목의 부진은 곧바로 달러 유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 즉 환율 급등을 불러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자재 가격이 뛰고 이는 다시 국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져 결국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를 강타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단순히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던 경제적 안전판이 얇아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정확히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습니다. 기술과 장비 설계 자산, IP를 쥔 미국의 압박은 날로 거세지고 있고 최대 수출 시장이자 원자재 공급처인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미국의 견제로 반도체 패권을 잃고 잃어버린 30년으로 진입했던 사례나 대만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에서 국가의 존망을 걸고 싸우는 모습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들어 파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 냉전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곳은 총성 없는 전쟁터이며 패배의 대가는 기업의 파산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구조적 붕괴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딜레마가 한국 경제의 혈관을 어떻게 조여오는지, 그리고 이 태풍 속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냉정하게 추적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공상과학이 아니라 당장 내일 우리의 식탁과 통장을 위협할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통계표의 가장 구석진 곳에서부터 시작되어 결국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실물 경제를 덮칩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균열은 반도체 재고 창고에서 발견됩니다. 평택과 기흥의 물류센터에는 팔리지 않은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기업의 재고자산 회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속도보다 창고에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반토막 나고 감산 젠찬을 선언해야 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상의 불황이 아닙니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달콤한 단어에 취해 우리가 간과했던 구조적 모순이 칩4 동맹이라는 외부 충격과
만나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단순한 사이클의 하강 국면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생태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징후는 대중국 수출 데이터의 붕괴와 무역 구조의 단절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는 중간재 수출이라는 편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부품을 팔고 중국이 이를 조립해 세계에 파는 공생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격화되고 미국이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통제하면서 중국 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공장은 거대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정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기술 경쟁에서 도태되고 장비를 반입하려니 미국의 제재를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대중국 무역 수지는 흑자에서 구조적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벌어오던 효자 종목이 순식간에 외교적 리스크 덩어리로 전락한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경상수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폭의 축소 혹은 적자 전환은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매력도를 치명적으로 떨어뜨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경제를 거대한 반도체 주식처럼 취급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자 스마트머니는 망설임 없이 한국 시장에서 이탈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율 방어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거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 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룸을 극도로 제한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가계 부채가 뇌관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발 FA 외화 유입 감소는 한국 경제가 외부 충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를 하나씩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의 악화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던 가장 굵은 기둥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징하고도 서늘한 신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충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타격하는지 그 잔인한 작동 원리를 해부해 보아야 합니다. 칩바 동맹의 딜레마가 경제 충격으로 전환되는 핵심 메커니즘은 바로 글로벌 가치 사슬, GBC의 파편화와 비용의 구조적 상승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반도체는 효율성의 법칙을 따랐습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곳에 파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칩4 체제에서 이 법칙은 붕괴됩니다. 이제는 효율성이 아니라 안보 논리가 기업의 투자를 결정합니다.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짓는 비용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건비, 자재비, 운영비가 모두 상승하지만 안보 동맹이라는 이유로 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영구적으로 떨어뜨리는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달러의 순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작동 원리는 기술과 시장의 단절에서 오는 레버리지 상실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목줄은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 EDA와 핵심 장비 원천 기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소재와 시장의 목줄은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히토류나 갈륨 게르마늄 같은 필수 소재 수출을 통제하거나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비관세 장벽을 세운다면 한국의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한국은 이 양대 강국 사이에서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회초리로
한국 반도체를 사용하고 중국이 그 고통을 한국에 대한 보복으로 되갚는 구조 속에서 한국 기업은 샌드백이 되어 충격을 고스란히 흡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 차원의 충격은 금융 경로를 타고 실물 경제로 무섭게 전이됩니다. 앞서 언급한 반도체 수출 부진은 곧바로 국내 외환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달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 300원, 1,400원대를 위협하는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입장에서 환율 상승은 가스비, 전기세, 휘발유 가격의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결국 반도체 전쟁이라는 거시적 충격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넘어 일반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와 구매력 저하라는 미시적 고통으로 치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칩4 딜레마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밥상의 물가와 대출 이자를 결정짓는 경제 충격의 악순환 고리임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호무역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갇혀 비용은 치솟고 판로는 막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거울을 닦아보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위기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 세계 반도체 시장을 호령하던 것은 한국이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NEC 도시바 히타치는 미국 인텔을 벼랑 끝으로 내몰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전성기는 1986년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견제구 한 방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보를 의존하던 동맹국 미국이 무역 보복과 슈퍼 3개국 1조를 앞세워 일본 반도체의 가격 결정권을 빼앗고 시장 점유율을 강제로 조정했을 때 일본 기업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빈틈을 파고들어 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였지만 지금 역사는 묘한 아이러니를 그리며 다시 한국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1980년대 일본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미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장 개방이 아닌 대중국 봉쇄라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안보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을 돌려 대만을 보면 상황의 위급함이 더 선명해집니다. 대만의 TSMC는 미중 갈등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할 유일한 방패, 이른바 실리콘 쉴드, 시리콘 쉴드 전략을 구사하며 미국과의 밀착을 생존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중국 시장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의 기술 동맹 안착을 최우선으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안미경중, 안메이징종, 이 낡은 환상 속에 머물며 결정을 유보해왔습니다. 그러나 국제 금융시장의 냉혹한 논리는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듯 지정학적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펀더멘털을 훼손할 때 얼마나 빠르게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지를 증명합니다.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 실패나 원자재 의존이라는 내부적 요인도 있었지만 결정적 순간에 글로벌 자본이 신뢰를 거두고 등을 돌리며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자본은 불안을 가장 싫어하며 애국심 없이 오직 수익률과 안전만을 쫓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들썩이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이상 안전한 제조 강국이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전선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불길한 신호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채무 위기를 맞았듯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구조적 모순 속에서 제조업 붕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기업의 방만 경영과 단기 외채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내부적 위기였다면 2020년대의 위기는
동맹의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공급망발, 피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훨씬 더 다루기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세계경제사 징지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에 실패한 국가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한 세대 제너레이션의 부가 증발해버리는 참혹한 구조 조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시적인 담론을 넘어 이제 이 충격파가 대한민국 경제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현실은 제조업의 공동화, 콩동화, 공포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칩스법, 칩스 액트 보조금을 받기 위해 텍사스와 인디애나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 이것은 명백한 투자의 유출입니다. 국내에 지어졌어야 할 공장, 국내에서 창출되었어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증발해버리는 셈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낙수 효과의 고리가 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협력업체가 살고 근로자의 지갑이 두꺼워져 내수가 살아난다는 그 오랜 믿음이 칩A 동맹이라는 거대한 외압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 충격은 대기업의 울타리를 넘어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으로 불리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는 거대한 선단과 같습니다. 모선무추환인 대기업이 항로를 미국으로 틀면 작은 부품을 납품하던 수천 개의 국내 협력사들은 망망대해에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은 필연적으로 미국 현지의 조달 비율을 높이거나 글로벌 공급망을 갖춘 소수의 업체하고만 거래할 것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이 부족해 해외 동반 진출이 불가능한 대다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일감이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폐업의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세수 수의쇼 절벽이라는 국가 재정의 위기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온 든든한 곳간직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부진과 대규모 해외 투자로 인한 국내 이익 감소는 곧바로 세수 펑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면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여력이 사라집니다. 이는 복지 축소 공공투자 감소로 이어져 결국 서민 경제의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또한 평택, 용인, 이천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과급이 줄어든 근로자들은 지갑을 닫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가 멈추면 지역 상권이 죽고 집값이 떨어지며 가계 부채 문제가 터지는 연쇄 부실의 고리가 이미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의도 한국은행 본관과 세종시 기획재정부의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 당국이 마주한 상황은 단순히 어려움의 차원을 넘어 선택지가 모두 막혀버린 체크메이트 직전의 형국입니다. 한국은행은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통화정책의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거나 혹은 전략적으로 달러 가치를 조정할 때 한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자본 유출을 막고 1,400원을 위협하는 환율을 방어하려면 우리도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한미 금리 역전 포기 임계점을 넘는 순간 외국인 자본은 더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미국 국채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한국은행 총재의 발목을 꽉 잡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자니 영끌족과 자영업자가 줄도산하고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터질 것이 뻔하며 금리를 묶어두자니 환율이 치솟아 수입 물가가 폭등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외통수입니다. 정부의 외교산업 정책 또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낡은 방패가 완전히 깨지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로 양쪽의 실리를 취해왔지만 칩5 동맹은 이제 명확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K-칩스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였지만 이는 경쟁국들이 쏟아붓는 천문학적 보조금 전쟁에 비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수백조 원의 직접 보조금을 살포하고 일본은 정부가 전면에 나서 TSMC 공장을 유치하며 반도체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데 우리는 긴축 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 그리고 대기업 특혜 시비라는 국내 정치 논리에 갇혀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뒤에서 민다는 고전적 자유시장 원칙은 국가가 직접 선수로 뛰는 작금의 반도체 국가 총력전 시대에는 너무나 순진하고 한가한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사용하는 것에도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달러 곡간마저 비어간다는 신호가 시장에 포착되는 순간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무자비한 투기 공격이 시작될 수 있음을 우리는 1997년과 2008년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금리도 환율도 재정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정책 수단의 고갈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가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이자 비극입니다. 이제 정부의 역할은 위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다가올 충격을 얼마나 부드럽게 연착륙시키느냐, 즉 고통의 분담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합의해내느냐 하는 지난한 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의 거대한 담론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칠 때 그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같은 개인들입니다. 칩5 동맹, 공급망 재편 같은 단어들이 뉴스 화면을 채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저금리 저물가 고성장이라는 좋았던 시절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조적 고물가와 상시적 고환율이 지배하는 춥고 긴 겨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 국가의 달러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원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들의 간식, 출퇴근길의 기름값에 환율세 수위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영구적으로 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월급만 빼고 모든 것이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삶의 조건, New Normal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현금 흐름, cash flow의 사수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유행했던 영끌과 비투는 이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되었습니다. 금리는 더 이상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의 회복은 요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줄이고 디레버리징 고정적인 이자 지출을 최소화하여 버틸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현금이 쓰레기라던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곧 기회이자 방패인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입니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나 미국 국채 혹은 달러 기반의 우량 자산으로 분산해 놓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해지 수단입니다. 한국 경제가 휘청일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안전 자산인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의 노동 가치를 냉정하게 재평가해야 합니다. 제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히고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상황에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나만의 기술, 나만의 콘텐츠,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법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레스킬링 새로운 영역으로 이동 업스킬링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국가나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각자 도생 기지투성이라는 말이 서글프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의 정직한 이름입니다. 경제의 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판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공격적으로 불을 늘릴 때가 아니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생존을 도모해야 할 지키는 자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공장은 여전히 대낮처럼 환합니다. 하지만 그 불빛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예전처럼 마냥 벅찰 수만은 없습니다. 저 화려한 불빛 뒤에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칩이4 동맹의 딜레마는 우리에게 냉혹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눈치와 줄타기만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추격자, fast follower 전략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정해진 답을 누구보다 빨리 풀어내는 모범생으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시험지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각자의 생존을 위해 우리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강요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진통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낡은 성장 공식이 수명을 다하고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필연적인 성장통입니다. 샌드위치 신세는 위기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독보적인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력한 동기부여이기도 합니다. 기술 초격차는 기본이고 외교적 유연성과 경제적 기초 체력을 동시에 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강대국들의 거래 테이블 위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자비롭지 않습니다. 구한말 국제 정세의 변화를 읽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던 뼈아픈 과거가 21세기 반도체 전쟁의 형태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압박 그 자체가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취해 있는 내부의 안일함입니다. IMF 외환위기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IT 강국이라는 새로운 싹을 트이워냈습니다. 지금의 위기 또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고통스러운 수술대가 될 수 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 들어선 한국 경제. 이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폐허가 남을지 아니면 비 온 뒤에 더 단단해진 땅이 남을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내리는 냉철한 결단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가장 가까운 때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깨어 있어 준비하는 자에게만 새벽은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앞서 우리는 반도체 동맹이라는 지정학적 위기를 논했지만 사실 이 전쟁의 본질에는 더 깊고 무서운 심연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이라는 새로운 패권의 등장입니다. 칩 보호 동맹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중국의 공장 가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뇌비레인가 될 AI 패권에서 중국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위태로울 정도로 희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에 취해 있었지만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30% 남짓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 즉 연산과 추론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고작 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열심히 저장 창고, 메모리를 짓는 동안 미국과 대만은 세상을 움직이는 두뇌, 로직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전 세계 AI 개발을 독점하고 애플과 테슬라가 자체 칩을 설계하며 대만의 TSMC가 이 모든 것을 독점 생산하는 철의 삼각 동맹 속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좁습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위탁 생산 분야에서 TSMC를 추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격차는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칩4 동맹 내에서도 역할 분담은 냉혹합니다. 미국은 설계 페이블러스, 대만은 생산 파운드리, 일본은 장비 이퀴프먼트를 맡고 한국은 그저 메모리나 공급하라는 식의 암묵적인 압박이 존재합니다. 만약 한국이 시스템 반도체와 팹리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도권을 쥔 설계자가 아니라 강대국의 하청을 받아 부품이나 되는 하드웨어 조립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적 실패가 아니라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에 실패하여 국가 경제 전체가 중진국 함정에 빠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이라는 마지막 동아줄이 남아 있습니다. AI 연산에 필수적인 이 고성능 메모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는 살인적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고 중국 또한 레거시 구형 공정을 통해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HBM 하나만 믿고 안심하기에는 판 자체가 너무나 거대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메모리 신화의 해체입니다. 메모리 성공 방식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실패를 용인하는 R&D 생태계와 파격적인 인재 영입을 통해 팹리스와 소부장 생태계를 바닥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AI 반도체 전쟁은 2등은 기억되지 않는 승자 독식 winner takes all의 게임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한 위기가 1997년이나 2008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담당하는 인구 구조 자체가 붕괴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칩5 동맹의 파고가 덮치는 이 시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은 결국 머리 싸움, 즉 고도로 훈련된 엔지니어의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전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는 단순히 공장만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우수 인재를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고액 연봉과 영주권을 무기로 한국의 반도체 석박사급 인력을 흡수하려 할 때 우리는 이를 막을 방패가 전무합니다. 이미 국내 대학 반도체 계약 학과는
의대 쏠림 현상으로 정원을 채우기 버겁고 현장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 지 오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력난이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는 두뇌 유출, brain drain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재의 증발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수직 낙하시키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돈을 풀고 공장을 돌려도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식물 경제 상태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줄어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빚을 갚아야 할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 이 최악의 인구 역학, 데모그래픽스은 재정 위기의 기폭제가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데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만 늘어나는 구조는 지속 불가능합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벌어놓은 막대한 해외 자산과 내수 시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70%를 넘고 내수가 빈약한 한국에게 인구 감소와 주력 산업 반도체의 부진이 동시에 닥치는 것은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우리는 지금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라 텅 비어가는 요람과 강의실, 그리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엔지니어들의 뒷모습을 보며 서늘한 공포를 느껴야 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을 찾지 못해 떠나는 나라에 첨단 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하고 과학 기술을 홀대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때 그것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의 자살골로 이어집니다. 칩퍼 동맹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배를 띄우려면 노를 저을 사공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배에는 노를 저을 청년은 사라지고 무임승차한 노인들과 빈문서만 가득 실려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 즉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한국형 성장 모델의 종언을 선언해야 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전기를 먹는 하마입니다. 용인과 평택에 들어설 거대한 반도체 클러스터는 수도권 전체가 쓰는 전력량에 맞먹는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한국전력의 천문학적 적자를 담보로 기업들에게 싼 값에 전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반도체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해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의 재무 위기, 그리고 칩화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압박은 더 이상 싼 전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송전탑 하나를 짓는데도 수년이 걸리는 갈등 비용과 전기요금 현실화가 가져올 물가 충격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 숨겨진 청구서입니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공장도 멈춥니다. 인프라의 위기는 곧 제조업의 위기입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산업 생태계의 구조조정, 리스트럭처링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지난 저금리 시대에 빚으로 연명해온 이른바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은 고금리와 공급망 재편의 파도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을 세금으로 모두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살려내서도 안 됩니다. 자본과 인력이 생산성 낮은 곳에서 묶여있는 한 AI와 시스템 반도체 같은 신성장 분야로 자원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개선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의에 의한 부도가 아니라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창조적 파괴입니다.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고 그 자원을 유망한 스타트업과 기술 기업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실업과 사회적 갈등을 감내할 용기가 우리 사회에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비용과 줄어드는 세수, 그리고 산업 재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불만은 정치적 리스크로 비화될 공산이 큽니다. 하지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칩4 동맹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압력은 우리에게 내부의 비효율을 걷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빚을 내어 부실을 덮고 구조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는 일본이 겪었던 장기 침체보다 훨씬 더 가혹한 한국형 스태그플레이션에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고통의 분담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을 집도해야 할 실행의 시간, 액션 타임입니다. 새벽 5시 첫 차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하얀 입김 속에 대한민국 경제의 치열한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칩4 동맹은 우리에게 단순히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줄에 설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묻는 냉혹한 시험대입니다. 지난 30년의 영광을 지켜준 메모리 반도체의 신화 인구 보너스에 기댄 양적 성장, 그리고 안미경중 엔메이징종이라는 외교적 요행수는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낡은 유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움켜쥐어야 할 것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새로운 판을 짜겠다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의 의지뿐입니다. 이 싸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 찌그러질 수도 있고 양쪽에 엄청난 압력을 버텨내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위기를 넘지 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선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조 하청 기지를 넘어 그 누구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 주권 국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가장 강력한 도약의 발판입니다. 다시 화면은 평택과 이천의 반도체 라인을 비춥니다. 저 공장에 꺼지지 않는 불빛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알리는 마지막 불꽃놀이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여는 희망의 횃불이 될지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선명하게 빛난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어둠은 짙고 무겁지만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새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칩4 동맹의 딜레마. 그 해답은 미국에도 중국에도 없습니다. 그 답은 바로 여기 치열하게 고민하고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